What happened? These people are plotting to kill me. 한밤중에 개 20분 넘게 이어진 긴급 전화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공황 발작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화기 너머에는 숨을 헐떡이는 젊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해변가 주택들을 지나쳐 달려가며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뉴저지 출신의 23세 셰넌 길버트는 젊고 활기차며 야심찬 사람이었습니다. 2010년 5월 1일 밤 그녀는 롱아일랜드 해안의 한적한 주택가인 오크 비치로 가서 약속을 잡은 고객을 만났습니다.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녀의 모든 흔적은 점점 흐릿하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여행이 일련의 미스터리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셰넌 길버트의 911 신고 전화는 어둠 속 공포와 생존 본능의 바닷속에서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수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녀를 공황 상태에 빠뜨렸을까요? 그녀는 누구에게서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남긴 단서들이 왜 한때 평화롭고 고립되었던 길고 비치에서 경찰을 더욱 섬뜩한 사건으로 이끌었을까요? 셰넌 길버트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 그 이상입니다. 가장 안전한 공동체에도 숨어 있을 수 있는 비밀을 일깨워주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2010년 4월 30일 밤부터 5월 1일까지 셰넌 길버트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롱아일랜드 오크 비치 주택가에 거주하는 조셉 브루어라는 의뢰인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곳은 주로 은퇴자와 개인이 거주하는 한적하고 출입이 통제되는 해안 지역입니다. 셰넌은 운전기사 마이클 팩과 동행했는데 팩은 그녀를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밖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새벽 2시경 셰넌은 브루어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잠시 후 집안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루어의 증언에 따르면 셰넌은 불안해하며 마치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이클 팩에게 그녀를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지만 셰넌은 집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하고 갑자기 도망쳤습니다. 새벽 4시 서퍼 카운티 911 긴급 출동센터는 평소보다 훨씬 긴 전화를 받았습니다. 20분이 넘게 걸린 이 전화는 한 젊은 여성에게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황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계속 말했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에는 발소리, 바닷바람 소리, 그리고 그녀의 가쁜 숨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셰넌은 해변 도로를 따라달리며 여러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부분은 도움을 요청하는 노크 소리와 비명 소리를 들었지만 아직 어두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문을 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웃은 한 소녀가 마당을 가로질러 달리는 것을 보았지만 술에 취했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이클 팩은 주변을 운전하며 셰넌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잔디밭 근처에서 그녀를 잠시 보았지만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셰넌은 늪지대에 인접한 황무지를 가로질러 걸어갔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911 신고는 침묵 속에 끝났습니다. 경찰이나 구급차는 즉시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위치도 불분명하고 신고 내용도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셰넌의 행방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다시 전화말을 걸었지만 엉뚱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집을 나서는 것이 몇 달간의 수색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 조용한 해안 지역에 있는 다른 희생자들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을 밝혀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셰넌이 실종된 직후 주변 사람들이 당국에 사건을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오크 비치까지 차로 데려다준 마이클 팍이 가장 먼저 나서서 그날 밤의 특이한 상황과 그녀가 갑자기 도망친 후 그녀를 찾을 수 없었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주인 조셉 브루어 또한 셰넌이 불안정하고 설명할 수 없는 상태로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셰넌 길버트를 찾기 위한 경찰의 초기 노력은 예상만큼 시급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이 사건을 단순한 가출이나 명백한 범죄 징후가 없는 개인적인 사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가족, 특히 어머니 마리 길버트는 이러한 소극적인 접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강한 예감에 셰넌은 언론에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수색을 조직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지만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10년 12월 길고 비치 인근 오션 파크웨이를 순찰하던 경찰관 한 명이 삼배 자루에 쌓인 유골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기 전에 경찰은 수색 범위를 확대했고 며칠 만에 비슷한 방식으로 세 구의 시신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신들은 모두 길가 덤불 속에 쌓여 숨겨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이전에 온라인에 광고를 내고 프리랜서로 일했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멜리사 바텔레미, 메건 워터먼, 엠버린 코스텔로, 모린 브레이너드 반스라는 신원이 빠르게 확인되었습니다. 언론은 이들을 길고 사인방 The 길고 4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거의 동일한 은폐 수법으로 네 구의 시신이 연달아 발견되면서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때의 개인 실종 사건이었던 것이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는 심각한 연쇄 살인 사건으로 변모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수색견, 정찰기, 그리고 과학수사팀을 투입하여 길고 비치와 주변 황무지를 계속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실종된 소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년간 지속된 일련의 잊혀지지 않는 미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된 반면 셰넌 길버트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같은 살인범의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건이었을까요? 온갖 추측이 쏟아졌고 대중은 수사의 모든 단계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12월 셰넌 길버트는 1년 넘게 흔적도 없이 실종된 후 마지막 목격지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울창한 늪지대에서 수색대원들에 의해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주변 지형은 그녀의 시신이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으며 물, 진흙, 야생 식물과 같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심하게 받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시신의 위치는 흩어져 있었고 일부 뼈는 더 이상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옷과 휴대전화와 같은 유품도 근처에서 발견되어 당국은 그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폭행, 몸싸움 또는 무기 사용의 명백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서퍼 카운티 검시관 사무실은 사망 원인이 진흙탕에 갇힌 것과 저천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셰넌의 가족은 이 결론에 만족하지 않고 저명한 법의학자 마이클 베이든에게 독립적인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추가 분석에서 받아낸 설골 손상을 발견했는데 이는 교살과 관련된 특징입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셰넌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자연사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녀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미스터리입니다. 셰넌 길버트가 실종되었을 당시 수사관들은 처음에는 이를 일반적인 실종 사건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녀가 혼자 행동하고 911에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로 단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그녀가 심리적 또는 약물 중독으로 인해 길을 잃거나 공황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관들은 접근 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길고 빛이 고속도로에서 더 많은 여성 시신이 발견되면서 한 가지 연관성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의뢰인을 찾기 위해 온라인에 글을 올렸고 비슷한 상황에서 실종되었으며 시신이 자루에 숨겨져 서로 가까이에 놓이는 등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고 경찰은 연쇄 살인범이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은 채 활동했다는 가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규모는 여러 연방 및 주 정부 기관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을 드나든 차량을 추적하고 과거에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사건은 정체된 듯 보였고 충분한 증거를 가진 특정 용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새로운 유전자 분석 기술을 통해 수년간 보관되어 있던 샘플을 검사할 수 있게 되면서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자루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은 당시 기술의 한계로 인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전체 유전체 시퀀싱 프로세스 덕분에 이 샘플을 높은 정확도로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법의학 절차와 병행하여 휴대폰 기지국 데이터 분석도 활용했습니다. 이 기술은 용의자의 휴대폰이 있었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종된 당시 길고 비치 지역의 신호는 현장 주변에서 특정 장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가입자 데이터, 의심스러운 통화, 차량 정보를 종합하여 렉스 호이어만이라는 남성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이어만은 맨해튼에 사무실을 두고 범죄 현장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메사페카 공원에 자택을 둔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수수한 외모 외에도 전과가 없었고 가족과 함께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호이어만의 휴대전화가 피해자 여러 명에게 간명을 사용하여 아직 살아있는 동안 전화를 걸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전화는 그의 집이나 사무실 근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7월, 수개월간의 철저한 감시 끝에 경찰은 렉스 호이어만을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자택과 직장 모두에 수색 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전자기기, 메모, 개인 소지품을 압수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증거 중 하나는 모발 샘플이었는데 그중 일부는 피해자 시신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습니다. 호이어만의 체포는 언론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멜리사 바텔레미, 앰버 코스텔로, 메건 워터먼, 모린 브레이너드 반스 등 길고포 피해자들의 사망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1급 살인 혐의로 즉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에는 DNA, 위치 정보, 온라인 활동 기록, 그리고 피해자들이 실종되기 전에 그를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이 포함되었습니다. 셰넌 길버트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아직 호이어먼에 대한 직접적인 기소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사관들은 두 사건의 연관성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날 밤 22분 넘게 공황 상태에 빠진 채 911에 신고한 전화는 여전히 핵심 단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
주변 소리,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등 모든 것이 추출, 처리, 비교되어 용의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쟁점은 셰넌의 시신이 길고사와 같은 장소가 아니라 그녀가 도주한 집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그녀가 직접 살해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서 도망치려다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체, 특히 목 부위의 부상과 통화에 기록된 공포 상태는 수사관들이 여전히 어떤 가설도 배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퍼 카운티 검사는 증거 수집 및 분석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 기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밤이나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가진 분들은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셰넌 길버트 사건은 겉보기에는 단발적인 전화로 시작되었지만 수년간 지속된 범죄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복잡한 사건의 각 측면에 대한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구현뿐 아니라 생존자들의 정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렉스 호이어만은 2023년 7월 체포 후 서퍼 카운티 법원에 예비 심리를 위해 출두했습니다. 그는 아직 정식 배심원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법체계는 변호사, 검사, 판사가 증거의 증거력, 혐의의 범위, 그리고 향후 재판 진행 방식을 논의하는 일련의 공판전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는 사건을 함께 재판해야 할지 아니면 각 피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재판해야 할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범죄 방식, 피해자 수, 그리고 물적 증거 등 사건 간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통합 기소가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호이어만 측 변호인단은 공동재판은 배심원단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양측은 현대 DNA 검사 기술의 사용에 대한 의문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현장에서 채취된 모발을 분석하기 위해 첨단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복잡한 법적 문제입니다. 변호인 측은 이 과정이 완전히 표준화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이 증거를 배심원단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호이어만은 하야긴된 피해자 집단과 관련된 사건으로만 기소되었지만 셰넌 길버트라는 이름은 항상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 특히 고인이 된 어머니 마리 길버트는 수년간 수사를 확대하고 셰넌의 죽음을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셰넌의 사건이 호이어만과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법정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언론은 뉴욕주 규정으로 인해 생중계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심리를 보도해왔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 특히 롱아일랜드 주민들은 다가오는 재판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의 진실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도움 요청으로 무심코 전체 수사에 불을 지핀 셰넌의 운명도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식 재판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이 사건은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가장 흥미로운 법적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의 문이 열리면 10년 넘게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이 풀릴지도 모릅니다. 셰넌 길버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느 날 밤 집을 나섰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도움을 요청한 그녀의 전화는 절박한 마지막 말일 뿐만 아니라 롱아일랜드의 모래 속에 묻혀있던 어두운 미스터리를 여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고립된 실종처럼 보였던 이 사건은
수년에 걸쳐 진행된 일련의 범죄, 이름 없는 피해자들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많은 단서가 드러났고 렉스 호이어만은 체포되어 정의의 심판대에 서 있지만 가장 큰 의문은 여전히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과연 누가 셰넌 길버트를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삶의 조건이나 직업 때문에 쉽게 잊히는 사회의 냉혹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초기의 미약한 도움 요청에 대한 법 체계의 대응 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좀 더 빨리 행동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모든 사실, 유죄 판결, 그리고 수사 속에서도 진실이라는 공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셰넌과 같은 다른 많은 전화들이 아직도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의만으로 충분한가?